피렌체 경제의 전성기를 보자면 1250년부터 1320년까지 약 70년가량을 피렌체 경제의 전성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러나 피렌체 상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무역을 하는 교역 루트를 막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무역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이 형성되어 있었고, 또 돈을 빌리는 금융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신용거래를 통해서 돈을 빌리는 쪽이나 또 돈을 빌려주는 쪽이나 다 모두 다 이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죠. 여기에다가 피렌체에는 의류 제조 가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었고, 양질의 값싼 노동력도 있었습니다. 피렌체 시민들과 기업들 그리고 대가문들이 상업적 활동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시기였죠. 14세기 초, 다시 말해서 메디치 가문이 등장하거나 르네상스기의 위대한 예술가들이 나타나기 전에 피렌체는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적 번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앞선 번영, 그 결실의 결과였다. 그 과실을 따먹고 그 토양 위에서 자란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끝을 모를 것 같았던 이 피렌체의 호황에 133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피렌체 산업은 경기 침체의 늪으로 서서히 빠져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1339년에는 아주 큰 흉년이 이 토스카나 지방을 덮쳤습니다. 이것이 이 도시국가의 재정을 굉장히 어렵게 했죠. 유명한 연대기 작가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1275년에 태어나서 1348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조반니 빌라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조반니 빌라니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르크하르트라고 하는 역사가가 상세하게 그 조반니 빌라니가 남겨놓은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이탈리아 르네상스 사에 관해서 책을 쓰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크하르트는 이 조반니 빌라니가 남긴 그 기록들, 이런 것들이 어떤 심오한 정치적 고찰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를 정확하게 기록한 객관적인 팩트를 기록한 것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그 교황청, 아비뇽, 프랑스에 있던 그 교황청이죠. 그때 교황청이 그 로마와 그 파리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그때 아비뇽에 있었던 교황청의 예산 규모,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2,500만 굴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와 있고, 또 우리가 뒤에서 볼 영국 그 왕실 에드워드 3세가 페루치가와 바르디가에서 빌린 돈의 규모가 얼마냐, 차입금의 규모가 얼마냐, 여기 보면 금화 135만 5천 굴덴이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빌라니의 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피렌체에 관련한 여러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당시 피렌체의 그 인구를 1인당 빵 소비량으로 산출해서 한 9만 명이다, 그렇게 본 이제 통계가 있고요. 해마다 세례를 받는 세례아 숫자가 한 5,800에서 6,000명이다. 그 다음에 취학 아동 중에서 8,000에서 10,000명 정도가 읽기를 배웠다. 600명 정도의 학생들이 4군데 학교에서 라틴 문법과 논리학을 배웠다.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1354년에 연금제도 비슷한 것이 나왔을 때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는 이걸 찬성했고, 도미니크스 수도회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는 반대를 했다. 이런 기록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피렌체가 정말 기록의 도시, 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한테 상당한 많은 영감을 주고 있고 교훈을 주고 있고 또 그런 기록이 나중에 예술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기록의 중요성 이것을 정말 일깨워 준다고 할 수 있고 이 기록을 남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빌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바니 빌라니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30년대에 이제 들어오면서 피렌체의 경제적 사정이 나빠졌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면서 피렌체의 모든 교역에서 이윤을 남긴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바니 빌라노가 봤던 이런 기록, 이런 상황은 그 후에 닥칠 여러 가지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는 오히려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크게 이제 1340년대 피렌체에서는 금융시장 붕괴라는 충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융과 무역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교역 조건이 나빠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출이 잘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수출을 해도 크게 이윤이 남지 않는 그런 구조였고 또 시장을 점점 다른 도시들에게 이제 뺏기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연재해, 전염병까지 이제 나타나죠. 인구에서 거의 3분의 1을 앗아간 그런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재앙이 연거푸 겹치게 됩니다. 1343년에는 그 페루치라고 하는 가장 큰 금융기업이죠. 가장 큰 은행 가문 하나가 이제 도산을 하게 되고 이어서 1346년에 바르디 가문이 그 뒤를 따라서 몰락하게 됩니다. 이 두 가문의 몰락은 사실상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가져온 그런 사건과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피렌체 경제에는 완전히 치명적이었죠. 당시 이태리 피렌체 금융가문들의 가장 큰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영국 왕실이었습니다. 에드워드 3세가 가장 큰 손이 된 것은 물론 그 가장 많은 돈을 필요로 했던 것도 있었지만 피렌체와 영국 사이에서는 양모 교역이 있었죠. 그래서 영국으로부터의 고급 양모를 수입해서 가공하는 것 이것이 피렌체 무역에 있어서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이 실물 경제가 서로 엮여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 상품 교역은 바로 이제 금융 교역으로까지 이제 이어진 것이죠. 영국 왕실은 이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피렌체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었고 또 피렌체 가문들 역시 자기들 빌려준 돈으로 또 결국은 영국으로부터 소비가 있었고 또 자기 상품을 사주고 또 쉽게 또 그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양모들을 수입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것과 무역은 같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돈들을 또 주로 어디서 많이 갖고 왔냐면 피렌체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자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나폴리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영국 왕실에 빌려주는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대 마진을 이제 추구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영국 왕실과 페루치 가문, 바르디 가문 사이에 그 돈 거래는 점점 그 규모가 늘어났는데 나중에 그 당시에 화폐 가치로 이제 환산을 하면 그 굴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제 골드죠. 그 금을 지칭하는 말인데 지금 구매력으로 하면 지금 금 가치로 계산하면 약 3억 6,420만 달러, 3억 6,420만 달러 정도의 돈을 두 가문이 결국은 영국 왕실에 의해서 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환율 한 1350원으로 계산하면 한 4,900억 정도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뭐 중세 시대의 어떤 구매력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계산입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이걸 보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피렌체 도시국가의 1년 예산을 한 8천만 달러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국가 1년 예산의 4.5년치의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인 겁니다. 이런 큰 금액을 떼이고도 도산하지 않으면 그게 정말 오히려 이상하겠죠? 그런데 왜 영국은 에드워드 3세는 배째라 이런 디폴트 선언을 했는가? 사실은 디폴트 선언을 막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겠죠. 자기도 이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디폴트 선언을 했는데, 그 당시의 전쟁은 사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일단 전쟁을 벌이고 나서 이기면 승자 쪽에서 패자 쪽에다가 전쟁 배상금을 물리는 거죠. 이건 1차 대전 이후에 베르사유 조약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유럽의 전쟁과 배상에 관한 그런 이제 관행이었습니다. 어쨌든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도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 이제 배상금을 받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이 우리가 나중에 사가들이 기록하기로 이걸 무슨 전쟁이라고 그러죠? 무려 100년이나 걸리는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뭐 휴전도 있었습니다. 휴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배상금을 돌려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고, 돈을 빌려준 쪽에서는 그대로 이제 돈을 떼이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해서 지리한 그러한 장기전에 돈을 빌려주었던 피렌체 두 가문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적자를 보게 되고 손실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또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가문에게 이제 돈을 빌려준 전주들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이 전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나폴리의 큰 이제 귀족들과 상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사실 피렌체에 돈을 빌려준 이유는, 전통적으로 나폴리하고 피렌체는 로마 교황청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피렌체가 유럽에서 금융기관으로서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로마 교황청의 신임을 얻어서 로마 교황청의 금융기관의 역할을 대행함으로써 그 입지가 이제 강화됐던 것인데, 이태리 반도 내에서 정치 지형이 좀 이렇게 그 변동이 있게 돼서 피렌체가 신성 로마 제국과 교황청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이제 그런 불안정한 상태가 좀 있었습니다. 당시 나폴리 왕인 로베르토와 그 왕실이 아주 피렌체 금융기업들에게 주요한 예금주였는데, 피렌체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나폴리에서 곡물하고 원료를 사면 나폴리에서 다시 옷과 이런 상품들, 완제품들을 사주죠. 이렇게 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 금융기업들은 다시 이제 나폴리 귀족들, 왕실로부터 단기간으로 예금을 받아가지고 예대 마진을 올릴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성 로마 황제 프레데릭 2세하고 로마 교회 사이에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리적으로 사실 피렌체는 이태리 반도의 중부에 있었기 때문에 피렌체가 항상 어느 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전반적인 약학관계가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식시장을 출렁이게 하는 게 뭐죠? 바로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컨대 한미 동맹이 약화된다든지 외교 안보에 어떤 불안정한 요소가 있다든지, 그러면 바로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와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이태리 은행 가문과 나폴리 사이에서의 관계, 이 당시의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피렌체의 경우에는 외교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던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영국 왕실에 빌려주었던 엄청난 돈을 회수할 길이 막히고, 또 큰손이었던 나폴리 왕실과 그 귀족들로부터의 유동성 이탈,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가속화되면서 피렌체 금융가문 베루치와 바르디 가문이 몰락하게 되었는데, 결국 피렌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부를 쌓았던 그런 시절이 날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1343년에 베르치 가문의 몰락,
1346년에 바르디 가문의 몰락이죠. 그 뒤에 메디치 가문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그 뒤에 일어난 메디치 가문도 앞에 있었던 베르치 가문이나 바르디 가문이 쌓아놨던 그 정도의 그 규모에, 금융 규모에 절대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후세 사가들의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금융위기는 금융위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금융과 교역이 서로 이제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금융위기는 다음에 이어지는 실질적인 여러 가지 무역 환경의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